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남 피살 사건 용의자 한 명이 검거가 됐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이 사람 말고 5명이 더 있다. 남자 4명, 여자 1명. 지금 이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용의자 한 명이 검거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어제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추적이 좀 쉽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체포된 그 여성 용의자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여권 소지자인데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그 일종의 그 미끼 같은 존재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권을 갖고는 있지만은 이 여성이 미얀마인이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보도가 좀 혼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실 여부가 뭐냐? 이 부분 좀 확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른 여성 1명과 관광차 말레이시아에 온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공항에서 만난 4명의 그 남성들로부터 이 승객들에게 그 장난을 치자. 이런 제의를 받고 이 한 명은 이제 그 김정남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그 손수건으로 그 김정남의 이제 얼굴을 이제 덮었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그 15분 떨어진 한 호텔에서 만났는데 나머지 5명이 좀 외출하겠다고 호텔을 나간 뒤에 그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그 이틀 뒤죠. 하루 뒤에 이제 자신은 그 이들을 찾기 위해서 뭐 공항에 나왔다가 이제 그 검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장난치자고 그래서 이 여자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러한 진술도 지금 언론에 나온 이 진술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좀 미심쩍은 구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또 미심쩍은 게 범행 장소에 다시 간 거예요, 이 여자는. 공항에서 체포됐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사실 물론 뭐 범죄 심리학적으로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처음에는 이제 그 자연사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공항 그 지금 현지 언론을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좀 나오면서 보니까 영문판요. 네, 말레이시아 영문판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왜 이렇게 공항 보안이 좀 허술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여성 하나가 이제 보안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닌가. 맞으면은 국외로 좀 나가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닌가. 이제 뭐 이런 추정도 어떻게 보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어쨌든 영화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신청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루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참 대단은 합니다. 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그 3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 한다고 한다면 당초 예상했던 그 200만 명보다 선거인단 훨씬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제 그 탄핵 결정 3일 전까지 1차 모집이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2차로 더 이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기존 그 민주당의 그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나 보수 성향의 그 다른 당 지지자들도 그 대거 신청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그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또한 좀 이제 정확히 좀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본선보다도 그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상당히 좀 일단 국민 경선 흥행에는 청신호다. 뭐 이제 이런 평가를 좀 나오고 있죠. 그 캠프마다 뭐 사람들 모집하느라고 또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대선의 문재인 캠프는 그래요 문재인. 이런 제목의 그 경선 캠페인 홍보 영상을 이제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김웅룡 전 그 기아 타이거스 감독이 그 출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 전 대표를 그 든든한 포수에 비유하면서 그 지지를 호소를 했고요. 이 문 전 대표 측은 앞으로도 그 유시춘 작가, 뭐 고민정 아나운서, 그 이예수 작가, 뭐 원수연 만화 작가, 이 장진 영화 감독, 김남은 프로레슬러, 황교익 마칼리미스트 상당히 좀 쟁쟁한 사람들이죠. 이런 그 출연하는 그 동영상을 계속 그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 SNS를 활용해서 그 뭐 점프 챌린지
이런 제목의 그 홍보전이 이제 나섰고요. 이와 함께 뭐 우리 희정이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그러고 이제 보니까 희정이라는 이름이 여성적이네요, 좀.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성들도 우리 한글로만 읽으면 굉장히 그 그러네요. 여성적인 적이죠. 그래서 몰랐어요, 여태까지. 청년 지지 모임인 뭐 안희정 크루를 이제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SNS 하면 그 이재정 성남시장인데 이제 본인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합니다 이재명, 합시다 국민경선 이런 이제 그 포스터를 이제 띄우고 이 선거인단 그 참여 사이트를 이제 링크를 했는데요.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 지지 SNS 기반의 그 지지자들 모임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선거인단 모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말이에요. 어제 충청도에 갔는데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뭘 믿고 계신지. 아무래도 뭐 좀 지지율이 그 좀 정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뭐 불편한 심경의 그 표출일 수도 있겠고요. 어제 그 지역 언론인 그 충청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의 그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서 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이 결과는 좀 맞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 국민 그 4,500만 명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는 300만 명 정도다. 그 응답률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뭐 한 5% 정도 되니까요. 이 같은 뭐 샘플 조사 결과가 좀 맞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반문을 했다 그러고 어제 오후 충북도청에서 이제 그 지역 기자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완주를 과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자신만큼 분명한 돌파력을 보여준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그 대선 완주를 이제 그 다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그 총선 때 혼자 창당해서 그 40석 가까운 그 정당을 만들었다면서 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뭐 5손가락에 꼽히는 일이고 현역 정치인 가운데는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 빅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여론조사만 물론 한계가 있죠. 예. 그러나 그 여론조사 이제 추이 자체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장남, 김정은의 이복형, 바로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이후에 사실상 뉴스가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도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북한 전문가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남 피살될 거라고 우리 하 의원님은 생각하셨어요? 예, 한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이 말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좀 야만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럴까? 자기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더 잔인하고 야만적일까 하는 데 대한 뭐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김정일은 그 같이 권력 투쟁을 같이 했던 예를 들어 이제 삼촌이죠. 이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같은 경우도 다 살려줬거든요. 글쎄요. 자기 형제 죽인 적은 없어요. 네, 김평일도 살려줬지 않습니까? 이복 동생도 살려주고. 그래서 적어도 로열 패밀리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은 보호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로열 패밀리에 단합이 돼야 최소한 정권을 지킬 수 있다. 근데 로열 패밀리까지도 이렇게 막 잔인하게 죽여버리면 다들 김정은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계기가 있으면 김정은 내가 죽느니 저놈 죽이자. 김정은 죽이자라고 달려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안 죽이길 바랬는데 이걸 보니까 아마 김정은 로열 패밀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격까지 소위 김정은 핏줄 말고 격까지는 상당히 불안에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신도 격가지 아니에요? 예? 그 김정은. 그렇죠. 원래는 본인이 격가지인데 네. 그래서 더더욱 열등감 때문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본인은 사실 후지산 혈통이에요.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출신이어서 예. 그래서 그 국내 혈통, 실지 백두 혈통에 대한 굉장히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게 표현돼서 김정남을 더더욱 죽이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후지산 혈통이 아닌 사람들, 특히 본인이 후지산 혈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예. 그것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로열 패밀리들에 대해서는 아하. 상당히 좀 앞으로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후지산 혈통이라는 건 김정은의 엄마 그 고영희가 제1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북한은 예. 그게 일종의 권력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예, 예. 혈통의 신성함. 예. 그래서 이게 암살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후지산 혈통을 아는 사람들을 제거한다. 다음 타겟이 누구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누구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내에서보다도 이제 해외하고 북한 안에서 보면 그 김정일의 와이프가 한 3사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첫째 부인 성혜림의 아들이 김정남이고 둘째 부인 김영숙의 딸이 있죠. 김설송과 김춘송이 있는데 그 중에 그다음에 이제 셋째죠. 고영이가 김정은은 고영이가 셋째고 그래서 그다음 타겟은 김설송이나 그 김한솔도 사실 그 아버지한테 지금 나이가 대학생 넘었잖아요. 20살이 대학 넘었기 졸업 때문에 맡았죠. 그렇죠. 졸업 나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북한 내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김한솔도. 그래서 이제 김한솔도 상당히 좀 타겟으로 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김설송은 그 74년생입니다. 예. 김정남보다 3살 아래고, 예. 김정일 옆에서 그 서기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가게나 또 권력 내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김설송도 북한 내에서 1호 숙청 대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잡혔잖아요. 그죠? 예. 김정남을 살해했던 여성 용의자 중 한 명이 잡혔는데,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베트남 사람이고, 자신은 장난치자고 그랬다. 남자 4명하고 여자 1명이 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긴 죽이는 줄 몰랐다.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호텔로 갔는데, 호텔에서 나머지 5명이 우리 좀 나갔다 올게? 그러더니 안 돌아왔다. 예? 그래서 공항으로 다시 가서 잡혔다. 이게 지금 잡힌 내용 아니에요. 예? 이거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이 이상하죠. 예. 사람 죽이는 거 장난하는 것도 그렇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 김현희 경우에서 보듯이 김현희도 마유미였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 흉내를 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김현희는 조작이다라고 하는 일부 이런 시각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해외 공작원으로 훈련을 많이 시키죠. 특히 국내 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하메드 깐수. 예, 깐수라고 해서. 대학교 교수 하셨던 예, 분이죠. 지금 교수 하시고. 근데 완전히 동남아인으로 이제. 이 아랍 사람으로, 인도네시아 사람인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분장해가지고, 속아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3국적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제3국적 테러리스트가 있고, 제3국적으로 올해 신분 채탁을 해서, 이제 테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제3국적으로, 이 국내에 들어와서 테러리스트, 이제 킬러,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북한 공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북한 공작원인데, 이제 제3국 국적으로 갖고 우리나라에 잠입해 있다. 잠입해 있다. 그러니까, 이 암살 킬러들이 들어올 때 2가지 루트예요. 하나는 이제 탈북자로, 위장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잡히죠. 황장혁
그 킬러 같은 거 그렇게 잡혔고요. 또 이제 제3국으로 신분 세탁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잠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베트남 여권 가지고 있는 이 여성도 그런 식으로 뭐 국내에 잠입했을 수도 있는 만약에 이 킬러가 맞다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북한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외국 사람을 실제로 키우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진짜 베트남 사람, 진짜 뭐 미얀마 사람들 뭐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공작원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납북자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납북된 이유도 그렇게 공작원으로 키우고 킬러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 납북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어제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그 김정남 아들, 뭐 김정남 가족들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요. 예.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가 장성택 처형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한 번씩 가지만은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김정은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할 때마다 너 이제 비공식적인 거죠. 너 날리고 김정남 앉힐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김정남 보호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김정은 귀에는 상당히 거슬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더욱 김정남을 자기가 제거를 해야 중국의 저런 뭐 협박성 말을 내가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뭐 마카오에 주로 거주했지 않습니까? 김정남이 그리고 중국이 그 신변 안전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근데 마카오로 오는 길이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중국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그걸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도전, 모독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동북아 정세가 좀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김정남의 피살이 국내 정치권, 대선 전국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선거에서 안보 이슈의 비중이 뭐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암살 건은 실제로 사실 안보 리스크로 보면 미사일이 더 커요. 이번 그 암살보다는 대한민국 안보로 보면.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제 자기 주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남은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이미지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3대 세습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서 이번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근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좀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게 얼마나 철없는 이야기냐. 이제 북한의 실체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북한 먼저 가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좀 철회하고 빨리 조기에 철회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이후에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을 끄는 것보다 좀 피해가 좀 적을 것이다. 지금 강한 도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3국 국적을 가진 킬러가 우리나라에 잠입해 있다. 그러면은 그 킬러들이 예를 들면 요인 암살이나 혹은 뭐 탈북 인사들의 암살 뭐 이런 거를 감행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위 탈북 인사도 있고 이제 한국인들 중에 우리 한민구 장관한테도 그 테러 협박이 왔었고 또 사실 뭐 저한테도 왔습니다만 북한 저한테도 식칼 배달된 적이 있어요. 그러셨죠. 맞아요.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협박도 있습니다. 뭐 쥐를 배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정보 당국은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런 실질적인 위협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 도발도 북한의 그런 군사 도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사일을 쏠 수도 있죠. 예. 자,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행이 사실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자기 본업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대권에 이제 좀 대권의 정신이 좀 팔려 있다 보니까 안보 정신줄을 좀 놓고 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미사일 발사했을 때 예. 트럼프하고 아베는 골프 치다가 중단하고 즉각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근데 황교안 대행은 그때 이제 2월 달 내에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것이다.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예.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막상 미사일 쏘니까 NSC 규제는 또 안 했어요. 예. 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AI 구제역 가지고 자꾸 그 국회나 언론한테 그 비판을 들으니까 이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AI 구제역 이 회의를 하느라고 NSC 회의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실제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못 놓친 거죠. 그렇더라도 특히 미사일을 쐈을 때는 NSC 회의를 직접 해야 되고 또 본인 입으로 또 북한이 2월에 도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황교안 대행이 어쨌든 권력의 대통령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노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행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 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 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6월의 제이준 통신.
졸업식의 달 2월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졸업식 전날 밤 딱 15분. 제이준 마스크팩 하세요. 졸업식 사진은 평생 가니까 제이준 잊지 마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김종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5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마무리는 됐고요. 그래서 때아니게 기흥 동탄에서 수원 신갈까지 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사이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도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신월 부근으로도 답답합니다. 신월 나와서 국회대로 합류하셨다면 국회대로도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교 쪽으로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노들로도 한강대교 방향으로 사고 소식이 들리네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올림픽대로 강일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 여의도권 통과가 어렵지만 이후로 한강대교부터는 강남권 통과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에 정치권의 안보 이슈가 떠오르면서 덩달아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헌정당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고요. 그동안 사드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국민의당에선 당론을 재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노무현 정권 하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남 피살 소식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참 북한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 잔혹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충격적입니다. 진상은 당국의 공식적 확인 때까지 기다려봐야지만 정황으로 볼 때 정치적 암살로 보여지고 또 그렇다면 참 야만적인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정은이가 그러고 보면 참 잔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 정권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좀 대화나 햇볕 정책 같은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을 맞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미국, 중국에 맡기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없다는 것. 결국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 있느냐.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해법. 그거는 절대 불가하지요. 절대 전쟁은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는 오바마처럼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이제 어쨌든 외교를 작동해서 관련국들과 함께 해결에 나서는 것인데요. 저는 세 번째를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외교가 중요하죠. 근데 이 외교라는 것이 포용과는 또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외교의 수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강압도 외교입니다. 제재 압박도 외교입니다. 외교 이꼬르 포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그 역사 속에서 일단 우리가 성공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2005년에 남한 정부의 노력으로 제가 그때 NSC 위원장일 때입니다. 어쨌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6나라가 모여서 남북이 모여서 북한 핵 포기를 선언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멈추고 이것이 다시 한반도의 상황이 뒤로 돌아간 것, 이것을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은 피살 사건대로 충격적이지만 피살 사건을 사드 논의와 뒤범벅시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따져봐야 합니다. 자, 지금 사드와 이 사드 논의와 연결시킨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네.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드를 군사 문제로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드의 정치적 측면, 사드의 정치학을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미국의 사드 문제의 최고 권위자, 군사기술적으로 미국 MIT 대학의 과학기술국제안보 담당 교수인 시어도 포스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다녀갔죠.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미국 정부의 미사일 방어 자문관을 지냈기 때문에요. 이분은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 되지 못한다. 사드로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타깃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방어 전략의 한 단계일 뿐이다. 북한을 겨냥해서 사드를 도입하려 한다면 그냥 그 돈 갖고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탱크를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그 핵심을 짚어서 얘기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효용성의 문제와 하나는 비용의 측면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 효용의 문제는 금방 포스톨 교수가 말한 대로 기술적으로 미완성이고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사드 포대 한두 개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북한은 이 사드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이미 시험 성공했지 않습니까? 잠수함이라는 건 동서남북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런 효용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의 문제. 비용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보적 비용의 문제, 경제적 비용의 문제. 안보적 비용이라는 것은요. 사드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준적대국이 됩니다. 유사시에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에 손을 벌리잖아요. 대북 압박 정책에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이 대북 압박 제재 정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안보 비용이고요. 근데 지금도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쨌든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고 하지만 또 하나의 경제적 비용은 뭐 다 아시는 거죠. 한류 금지령이라든지 관광객 축소라든지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쇼크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까지를 감안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 심리적으로는 좀 사드를 갖다 놨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 사드의 정치학에 휘말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더 냉정하게 이런 그 본질에 대해서 토론하고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이 CCBB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보니 보수니 이 안보는 보수니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운명과 관련해서. 예.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사드 배치 당론을 다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사드 배치 입장에서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정당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죠.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 당론을 정할 때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때는 그러면 뭐 뭘 모르고 정했나요? 김정남 피살 되고 나서 당론을 뒤집어야 한다면 정말 그건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사드는 이제 핵심인데요. 사드는 사드 하나가 아닙니다. 사드는 패키지입니다. 사드는 한묶음입니다. 뭐가 한묶음이냐? 사드 배치 이꼬르 한일 군사협력입니다. 사드 배치가 되면 곧바로 한일 군사협력은 급가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인정해야 하고 또 위안부 합의도 인정해야 하고
지금까지 입장이 다 뒤집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는 이제 한반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북 관계의 각종 공약,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집권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화해 협력을 추진해 가겠다는 이런저런 공약들이 다 충돌합니다. 또 육자회담과 남북 대화를 추진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정강 정책과도 모순이 되는 것이고요. 개성공단 재가동 입장과도 충돌하고 또 다수의 지지자와도 충돌합니다.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그런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 적대 대결 정책의 핵심에 있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되는 것이죠. 정체성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당이 공부해야 하고 국회가 공부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예. 대선 후보 선언한 분들 중에 정말 사드의 정치학에 대해서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는지 스스로 고백해 볼 문제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김정남 피살로 해서 국민적인 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땐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입장을 또 보여야 되는 것도 대선 앞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대중 영합주의입니다.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구름이 낀다고 햇빛이 안 납니까? 해가 났다가도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날씨는 변합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악마적 요소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는 분이 선제 타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고 하면 아니다.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서. 그러나 선제 타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남의 말 하듯이 부경꾼 얘기하듯이 이 말한 한국의 외교부 장관, 한국의 정부 정말 우리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제 타격은 이꼬르 한반도 전면 전쟁입니다. 그 20여 년 전에 클린턴 정부 때 영변에 대한 쪽집게식 선제 타격을 검토했다 포기한 것이 그 후속 시나리오가 너무 참혹하고 비용과 대가가 크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안보 국면을 그냥 다중의 그런 정서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